정은아, 왔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한번 뚝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두 볼은 홀쭉하게 꺼지고 오래 눕느라 굳어버린 손가락이 천천히 내 쪽으로 떨렸습니다. 30해였습니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얼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그 사람, 그리고 내가 미용실을 접고 집을 팔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게 만든 그 배신의 주인공.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정은아, 그때 내 인생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무너뜨린 원인이자 또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누군가였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을 하는지 내 머리는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끼익하고 열리며 한 청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이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모르고 살았던 30해의 진실을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아줌마, 저희 엄마가 가진 시간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희미하게 사라지자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친구의 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목소리, 내 삶을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있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0해 동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왔고 그 이름은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 덮어두었는데 오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소음과 간호사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며 마음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해 전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새들어 살던 낡은 건물 1층에서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던 친구.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던 시절. 가게 문 앞에 놓여 있던 작은 의자, 머릿결을 다듬어주며 손님과 나누던 웃음, 바쁘면 서로 도시락을 건네던 사소한 일상들까지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하고 따뜻한 날들은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그의 눈빛을 보며 나 역시 함께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 아팠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고 가게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에 모아두었던 돈이 에스피자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배신이었고 나의 삶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을 팔고 남편과의 관계마저 틀어지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졌고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오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다. 정은아, 그때 내 인생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어.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그 시절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병실 문 밖에서 몇 걸음 떨어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뒤엉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가 왜 하필 지금, 왜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나를 부른 것인가? 그가 죄책감 때문인지 숨겨둔 진실이 있어서인지
혹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어서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그 청년 친구의 아들이라는 그 얼굴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며 시간을 말하던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표정은 30해 전 그 아이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녁빛이 병원 벽에 길게 스며들며 오래 묵혀둔 감정까지 적셔버리는 듯 했습니다. 지금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날 붙잡았습니다. 나는 다시 병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과 한숨이 쌓여 있지만 지금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기다려온 진실이든 원치 않는 고백이든 이제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병실로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오늘 30해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튀어나온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겨울 공기처럼 차가운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아래 흰빛이 번지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정은아, 그때 내 인생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어. 그 말은 내 가슴 어딘가를 거칠게 긁고 지나가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나는 이 사람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내려 했습니다. 기억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침대 위에서 홀쭉해진 얼굴로 내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을 보자 30년 동안 묶어두었던 감정의 문이 벌컥 열리고 말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자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커튼이 부드럽게 들썩였고 그 움직임이 마치 내가 잊으려 했던 시간을 다시 부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람 영숙이, 내 인생 가장 깊은 곳에서 흉터로 자리 잡아버린 이름.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서 미용실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아는 사람도 하나 없던 둘이서 가게 통장을 하나로 써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면 버티기 힘들 만큼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된 시절이 나는 참 따뜻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손님 하나하나를 붙잡기 위해 새벽까지 연습하던 그 순간들은 내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온함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영숙이의 아들, 그 아이에게 희귀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 그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나는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가게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영숙이는 말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빚과 밀린 월세였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가장 아꼈던 사람 한 명도.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내 인생에서 단 한 줄의 자리도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나는 병실에서 마주한 영숙이의 얼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단단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너졌을까? 그토록 내게 죄를 지었는데 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나에게 쓰려 하는가?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 인생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으며 천천히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방금 전에 봤던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30년 전 모든 시작이 되었던 그 아이. 아줌마 저희 엄마가 가진 시간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 말도 그의 표정도 숨을 고르듯 내뱉던 목소리도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미워해도 이 이야기는 결국 나를 다시 이곳으로 끌고 올 운명이었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병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30년 동안 내가 피하고 지워버렸던 모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온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묵직한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묻어둔 이름, 이선희. 그 이름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가 섞여 울리는 복도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갖 기억들이 동시에 튀어나오며 어지럽게 요동쳤습니다. 30년 전의 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기억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때 우리 둘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던 한 몸 같은 친구였습니다. 대단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 커피를 나눠 마시고 머리 감겨주며 웃고 떠드는 소소한 행복이 그 시절의 전부였죠. 그러다 선희의 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안아서 머리를 깎아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다음으로 들려온 말은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선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나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 통장에 넣어두었던 전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선희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 너무 명확했죠. 가게 문을 닫을 날이 다가오던 그때 선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손님도 친구도 그리고 내 인생도 무너져 내렸죠. 복도의 끝에서 빛바랜 병원 창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동안 30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그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병실에서 그를 봤을 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가는 깊게 패인 주름으로 굳어 있었으며 내 이름을 부를 때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은아 왔구나.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를 걷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에서야? 30해가 지나서야 무슨 말을 하려고?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뒤엉키던 그때 뒤에서 살짝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로 들어왔던 청년 선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 아줌마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 말투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어린 얼굴로 내 무릎에 기대어 머리를 맡겼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나를 향해 하나의 진실을 들이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해요. 깨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하자 그 청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순간 내가 딛고 서 있던 바닥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 엄마는 아줌마에게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숨이 턱하고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말이 끝난 순간 나는 무언가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가 입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30의 전일을 배신이라고만 믿어왔다. 돈을 훔치고 말도 없이 사라진 친구. 그 철저한 배신이 내 인생의 모든 균열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청년의 말은 그 모든 전제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다. 그날 엄마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나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청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아줌마도 아시잖아요. 저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거.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아 머리카락을 자를 때 나는 항상 냄새로 그의 약 냄새를 맡곤 했다. 근데 그때 병이 다시 심하게 왔었대요. 수술 안 하면 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답니다. 나는 한 손으로 벽을 잡았다. 심장이 또다시 깊게 가라앉았다. 그럼 그 돈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청년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내 치료비였어요. 아줌마랑 엄마가 10년 넘게 모은 그 돈. 엄마가 다 가져간 게 맞아요.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 대답이 너무 아프게 예상과 같아서. 그러나 청년은 그 다음 말로 내 예상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런데 그 수술에도 부작용이 있었어요. 돌아오면 엄마도 오래 못 버틸 수 있다고 했대요.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멈췄다.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았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유전성 질환을 앓기 시작했답니다. 병실 안에서 보았던 그 쇠약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 모습을 세월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엄마는 그 후로 다시는 가게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줌마한테 뭐라고 말할 면목도 없었대요. 훔친 사람처럼 됐으니까. 청년의 눈가가 젖어갔다. 근데 그 뒤에 기적처럼 한 가지가 찾아왔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프랜차이즈 제안이 왔다고 했어요. 엄마 미용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업계에 있었대요. 그 사람이 브랜드 이름을 엄마 이름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의지하며 살아온 그 유명한 미용실 브랜드. 서민들 사이에서 가장 손쉬운 창업 브랜드라고 불리던 그 미용실.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선이었다고? 근데 청년이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 계약금이면 엄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대요. 다시 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나는 어깨를 떨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청년은 마지막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근데 엄마는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 프랜차이즈 계약 아줌마에게 넘겼어요.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엄마 말이 아줌마는 내 인생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가게를 잃고 삶조차 무너진 건 자기 때문이니까. 살아야 할 사람은 아줌마라고. 청년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으로 생긴 첫 번째 가맹점주가 아줌마셨던 거예요.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사과도 용서도 말도 못하니까 대신 아줌마 인생을 다시 돌려놓고 싶었대요. 나는 숨을 삼킨 채 벽에 천천히 기대어 섰다. 그날 엄마가 아줌마 인생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한 말.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내 심장은 오래된 시계를 억지로 돌려놓은 것처럼 멈칫하며 고통스럽게 움직였다. 30년 동안 내가 밟아온 모든 길이 그 말 한마디에 몽땅 흔들려 무너져 내렸다. 배신이라고 믿었던 그날, 사라졌다고 증오했던 그날,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 친구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불살랐던 것이다. 복도 한가운데 서서도 나는 한동안 청년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를 그걸 나에게 넘겼다고? 머릿속에서 뭔가 천천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30년 동안 원망하고 증오하고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내 삶을 망가뜨렸다고 믿어왔던 그 친구가 그 모든 기회를, 그 모든 돈을, 그 마지막 생명의 줄을 나에게 넘겼다고? 나는 비로소 입을 가렸다. 떨리는 손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눈가가 뜨겁게 저릿거렸고 가슴은 아프도록 조여왔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럴 리가 없어. 선이가 왜? 내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희미하고 가늘었다.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러고 싶어 했어요. 아줌마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때 아줌마가 무너진 게 본인 때문이라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청년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가슴에는 벼락처럼 떨어졌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숨이 가빠지고 앞이 어지러웠다. 30년 전의 선이가 떠올랐다. 가게 앞 좁은 골목길에서 먼지 묻은 앞치마를 털며 웃던 얼굴. 아침마다 나보다 먼저 커피를 내려놓고 손님에게 머리를 감겨줄 때마다 우리 정은이가 제일 손이 부드럽지? 하며 자랑하던 목소리. 나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배신으로 덮어버렸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어?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질문은 30년 동안 내 안에서 썩어가던 오래된 의문이었다. 그러자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떨궜다. 아줌마가 통장 잔액 보고 찾아가시기 전에 엄마는 이미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줌마가 의심할 틈도 없이 바로 수술실로. 나는 멍해졌다. 그날 선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그 메시지는 결국 그 친구에게 닿지도 못했겠지. 청년은 계속 말했다. 그날 수술이 잘못됐어요. 멍울을 제거하려던 게 오히려 진행을 더 빠르게 했대요. 의사도 예상 못한 일이었대요. 나는 벽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다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그동안 선희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마지막 한 끝에 걸린 울음 같았다. 청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도 아줌마가 창업해서 자리 잡는 걸 30년 동안 조용히 지켜봤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청년은 힘겹게 웃었다. 아줌마가 그 브랜드로 성공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물었다. 뭐라고 했는데? 청년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게 정은이가 다시 살아가는 길이면 그걸로 됐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30년 동안 원망으로 쌓아 올렸던 벽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실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우정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선이야, 대체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이제야 비로소 나는 친구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그 그림자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청년의 마지막 말이 나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줌마, 엄마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다시 병실로 돌아가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내게로 향하고 있었다. 병실에서 나와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는 청년의 안내에 따라 병원 1층 작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고 머릿속에서는 선희의 이름만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청년은 내 앞에서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한참을 주저하다가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왜 그 돈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면서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엄마가 남긴 기록들이에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오래된 진단서와 메모지, 그리고 선의의 필체로 적힌 작은 노트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나는 말 그대로 숨이 멎었습니다. 정은아, 나는 내 모든 걸 빼앗은 나쁜 친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 아이는 살 수 없었다. 그 문장은 마치 과거의 선의가 내 옆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줌마, 그날 엄마는 병원비 때문에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아이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날 밤도 넘기기 어렵다고 했대요. 나는 목이 바짝 말라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줌마 몰래 가게 통장을 가져간 거예요. 청년의 말이 내 가슴에 다시 박혔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니. 그럼 또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청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셨겠지만 아이가 수술받은 그날 밤 엄마도 같이 쓰러졌어요. 뭐? 유전성 희귀병이었대요. 아이가 가진 병도 엄마도 이미 증상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근데 아줌마가 충격받을까봐 끝까지 말하지 않았대요. 나는 의자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청년은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병원 서류와 함께 굳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은 작은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이에게. 손끝이 떨려 노트를 잡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년은 내가 받아들기 쉽게 노트를 내 앞에 밀어두고는 말했다. 아줌마에게 말도 못하고 사라진 이유. 엄마가 설명해둔 마지막 기록이에요. 나는 천천히 노트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배신의 이야기를 송두리째 뒤집는 두 번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아, 나는 내 인생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날 너에게 작별 인사를 못한 건 내가 너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어서였다. 나는 의자를 움켜쥔 손에 힘이 풀리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나를 지켜주려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선희는 이미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처럼 얇아진 숨결이 가슴을 위아래로 겨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먼저 울컥 올라왔습니다. 선희야. 그 이름을 30년 만에 다시 부르는 순간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상처가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미안함만 있었죠. 정은아, 내가 나를 이렇게 다시 보러 와줄 줄은 몰랐다. 그 목소리는 마치 부서질 듯 얇았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도망친 게 아니었다면 왜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질문을 듣자 선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손을 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종이 조각을 잡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었어. 무슨 소리야? 선희는 한참을 숨고르기 하다가 내가 평생 듣지 못했던 진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가게 돈을 가져간 건 맞아. 그 돈으로 준혁이 수술을 받게 했어. 그 아이가 살고 싶다고 울더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그 말은 다시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준혁이는 괜찮아졌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 선희는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유전이었어. 이번엔 내 차례였던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살린 그 치료는 결국 선희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거였다는 뜻. 그럼 그 프랜차이즈 제안은 뭐였어? 그 돈이면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선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맞아. 그 돈이면 나도 살 수 있었어.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내가 망가지는 걸 보니까 그게 더 무서웠어. 그 미용실 이름 원래 너한테 가야 하는 거였어. 내 손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따뜻했거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턱을 가려도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선택하게 하지 않았냐고. 선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미소 비슷한 걸 지었습니다. 말했으면 넌 날 설득했겠지. 내가 그런 애야. 그러면 난 흔들렸을 거야. 나는 준혁이도 살리고 싶었고 너도 지켜주고 싶었어. 누구 하나 포기하기 싫었어. 그래서 너를 포기한 거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난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 그 순간 나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왜 사라졌는지,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왜 프랜차이즈를 내게 남겼는지.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걸 나에게 건넨 것뿐. 선희는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은아, 내 인생 대신 내가 죽어야 했던 건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침대 옆 모니터에서 일정한 리듬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울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30년 동안 오해로 썩어 있던 시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채워 넣으려고. 선희야, 가지 마. 나 아직 너한테 할 말이 많아.
하지만 선희는 내 손을 아주 천천히 조용히 감싸쥐고 입술에 미소를 얹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난 내 친구 잘 되는 거 보고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울부짖으며 그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고 돌아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심이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난 기억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처럼 따뜻한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는 사연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생각, 추억,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